세계사 속의 한국사,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용의 눈물이란 드라마 혹시 알아? 조선 건국을 다룬 드라마였어.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를 짚어볼까? 서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중국에서는 몽골족의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일어났단다. 조선 건국의 주역은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무장들 그리고 신진 사대부들이었어. 신진 사대부란 성리학을 공부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실력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을 말해.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등이 그런 사람들이지. 이성계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지만 외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어.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고려를 무너뜨렸단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나라 이름을 한동안 고려라 하고 모든 재료를 고려 것 그대로 따랐어. 아마도 왕위에 오르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민심을 잡으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나 왕이 된 이듬해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1394년에는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어. 한양이 지금의 서울이라는 건 알고 있지?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단다. 태종의 아들 세종이 이룬 훌륭한 업적은 아버지 태종이 닦아놓은 안정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다. 성리학과 한글. 조선은 고려와 달리 성리학의 나라야. 고려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생활 규범을 이끈 것은 불교였지.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불교를 대신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성리학은 유교의 한 파인데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 주희가 체계화한 학문이지. 그래서 주자학 또는 송학이라고도 한단다.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3세기 고려 말이야. 그때 막 세력을 키우고 있던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적극 받아들였어. 그리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연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사회 규범의 근거로 삼았지. 삼강오륜과 충효 사상이 성리학의 근본 윤리야. 성리학 사상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국대전이란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이야. 1485년 성종 때 완성되었지. 그런데 일반 백성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윤리를 완전히 내 것으로,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성리학의 윤리는 꽤 낯선 것이었거든. 백성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관습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단다. 지배층 사이에서만 지켜지던 성리학의 윤리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 누구나 지키게 된 건 100년도 더 지난 임진왜란 후부터란다. 지금도 충과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 윤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조선이 낳은 또 하나 중요한 업적으로 한글을 꼽을 수 있을 거야.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다 쓰고 있겠지?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지? 1443년 세종 때 만들어졌어. 세종은 수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한글 창제만큼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지 않나 싶다. 한글의 본래 이름은 훈민정음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 훈민정음은 성리학의 민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어. 민본 사상이란 백성이 근본이라는 생각이란다.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해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 그러고 보면 훈민정음은 조선의 정치 이념인 성리학이 낳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은 별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 궁녀나 양반 부녀자들이 편지 글로 쓸 때 쓰일 뿐 양반 관리들은 여전히 한자를 고집했지.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고? 500년쯤 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말과 우리 굴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란다. 1928년 조선어학회가 훈민정음 반포 기념일을 한글날이라고 하면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 전쟁의 회오리 바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약 50년 동안 조선은 여러 차례 큰 전쟁을 치렀어. 외란 2번, 호란 2번. 외란은 일본과 싸운 전쟁이고 호란은 청나라와 싸운 전쟁이야. 외란과 호란은 퍽 중요한 사건이니 좀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자. 1592년 임진년 4월 일본군 약 20만 명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어. 임진왜란이 시작된 거야. 일본군은 한 달 만에 한양을, 2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켰어. 선조 임금은 북쪽으로 황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 것은 의병들이었어. 한 지역에 사는 농민, 양반, 노비들이 모여 의병을 만들고 명망 높은 선비가 의병장을 맡았지. 그때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승전고를 울렸어. 신출귀몰하는 거북선이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단다. 정말 다행이지. 명나라가 보낸 원군이 도착한 뒤 일본과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어. 그러나 회담은 깨지고 일본군은 다시 침입해왔어. 1597년 정유년의 일로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해. 일본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점령했지. 그 무렵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일본군은 철수했고 철수하는 일본군을 뒤쫓던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고 말았단다. 외란이 남긴 상처는 몹시 컸어. 전쟁으로 주변 나라들의 정세도 크게 바뀌게 돼.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명나라는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에게 무너지게 된단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과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또 전쟁의 회오리에 휩쓸리게 돼.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에 걸쳐 쳐들어왔는데 앞에 것을 정묘호란, 뒤에 것을 병자호란이라 한단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총공격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친 것이었어. 인조 임금은 강화도로 피난 가서 청나라의 형제의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지.
두 번째로 쳐들어온 청나라는 남한산성에 피난가 있던 인조에게 항복을 받았어.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단다. 그 후 청은 명을 멸망시키고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어. 외란과 호란은 백성의 생활을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만들었어.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몹시 깊었지. 조선 사회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크게 달라졌어. 달라지되 전쟁으로 나라가 흔들리기보다는 도리어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단다. 아마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쓴 결과가 아닐까 싶구나. 양반의 쌍놈의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반과 천민으로 크게 나뉘었어. 좀 더 잘게 나누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가지 신분으로 나뉘었지. 유럽에서는 귀족과 영주, 농노로 신분이 나뉘었지. 양반은 나라에 대한 의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특권층이고, 상민은 생산을 도맡아 하는 동시에 세금을 내야 했어. 상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지. 천민인 노비는 살아있는 도구요 재산으로 취급되었어. 한마디로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야. 특수한 직업인 백정, 제인, 즉 광대는 법으로는 천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천민 대우를 받았어. 신분 제도는 엄격해서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 하지만 18세기 들어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돈을 주고 호적이나 족보를 사서 양반 노릇을 하거나 나라가 재정 마련을 위해 발행한 공명첩, 돈 내고 벼슬을 사는 증서를 말해. 그리고 납속첩, 곡식을 내고 벼슬을 산 증서를 말해.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조선의 3대 도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까? 홍길동은 연산군 때 이름을 날린 도적이고, 임꺽정은 그보다 약 50년 뒤에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도적. 그로부터 약 130년 뒤 활약한 장길사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적이란다. 세 도적 중에 홍길동과 임꺽정은 잡혔지만 장길사는 끝내 잡히지 않고 자취를 감췄대. 이 세 도적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지배층은 이들을 극악무도한 강도 취급했지만 백성들은 힘없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통쾌한 의적으로 여겼다는 점이야. 광해군 때의 개혁 사상가 허균은 실제의 홍길동을 모델 삼아 소설 홍길동전을 썼다고 해. 원래 허균의 홍길동전은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썼대. 그래서 나중에 한글로 번역되었을 거라는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내일은 홍길동전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때, 친구들? 자, 진짜 이야기 오늘 끝. 다들 잘 자렴. 사랑한다.